2년 만에 온 전화였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딸의 이유식을 만들다 멈췄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듣고 싶어요. 경기도 평택의 작은 아파트, 오후 3시였습니다. 윤서진은 8개월 된 딸 지우를 위해 단호박을 삶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죠. 지우는 거실 매트 위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처럼 보였어요. 따르릉. 벽에 걸린 유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진은 가스불을 줄이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향했어요. 휴대폰이 아닌 집 전화로 오는 연락은 많지 않았죠. 서진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김 선생이라고 소개했어요. 서진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자신을 두만강 너머로 건네준 브로커, 매달 어머니께 송금할 때 거쳐가는 사람. 하지만 그가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없었어요. 항상 어머니가 받았죠. 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은 어머니와 여동생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제 강을 건너려다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전하는 내용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여동생 서희는 탈출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 옌벤에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국경 수비대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서진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녀는 벽에 기대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김 선생은 계속 설명했어요. 서희가 먼저 강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세고 깊었대요. 어머니가 딸을 구하려다 시간이 늦어졌고 그 사이 순찰대가 지나갔다고 했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김 선생은 온성 구류장일 거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이송 전이라고 했죠. 구류장? 이송? 서진은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 시도자, 특히 가족이 먼저 남한으로 넘어간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었어요. 서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매트 위에 지우가 엄마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 선생은 서희가 일주일 안에 한국으로 넘어올 거라고 말했어요.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죠.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일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본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놀란 거였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우가 퇴근한 거였어요.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아내와 우는 딸을 보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우가 서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서진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붙잡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우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서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곁에 있어줄 뿐이었죠. 서진은 민우의 품에 안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울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단호박 삶는 냄새가 났어요. 가스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홀로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 차가운 강물, 개 짖는 소리, 손전등 불빛, 그리고 뒤에 남겨둔 가족들의 얼굴. 그날 서진은 혼자였어요. 아버지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홀로 강을 건넜죠.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손녀를 보기 위해, 딸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붙잡혔습니다. 서진의 가슴 속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만약 자신이 탈북하지 않았다면, 만약 지우의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만약 어머니에게 손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지금쯤 안전하게 북에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구류장에 있었고 서진은 남한 땅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휴전선이 있었고 철조망이 있었고 총과 지뢰밭이 있었죠. 서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동생분은요?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중국까지 갔대요. 곧 한국으로 온대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와 딸을 함께 안아주었죠. 서진은 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지우는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 얼굴에 눈물을 만졌어요. 서진은 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말은 지우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북에 있는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우는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그 작은 아파트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어둠 속에서 딸을 꼭 안은 채 2년 전 자신이 건넜던 그 강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던 그 강을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그 강 건너편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알았어요.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서진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뭐든 해볼게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지우는 침대 옆 아기 침대에서 고른 숨을 쉬고 있었어요.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강을 건너던 그날 밤을요. 2018년 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건 그해 3월이었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죠. 함경북도 온성의 작은 집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울었습니다. 폐결핵이었어요. 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배급소에는 약이 없었고
장마당에서 구하려면 중국 돈이 필요했어요. 서진네 가족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죠. 아버지는 날마다 야위어 갔고 어머니의 눈가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어요. 강을 건너기로,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보내기로요. 19살 여동생 서희는 울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21살 집안에서 가장 젊고 건강했어요. 자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다만 눈물만 흘렸죠. 서진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기억했습니다. 5월 어느 밤 서진은 브로커를 만났어요. 온성 근처 두만강 변이었습니다. 남자는 30 후반쯤 보였고 담배 냄새가 났죠. 그는 서진에게 검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옷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젖어도 되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서진은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죠. 서진은 숨을 죽이며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반대편 둑에 올랐을 때 서진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서진의 팔을 잡아 끌었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에서의 3개월은 숨죽인 시간이었어요. 서진은 옌벤의 한 조선족 집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밤에만 조용히 움직일 수 있었죠. 집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지만 서진은 항상 불안했어요. 브로커가 다시 찾아온 건 8월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죠. 3천만 원. 서진은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브로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 비용을 면제해 준다고 했어요. 국제 결혼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서진은 강민우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36살 경기도 평택에서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했어요. 사진 속 민우는 무표정했고 눈빛이 외로워 보였죠. 9월 서진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민우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사진보다 조용해 보였고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어색해하는 게 보였어요. 민우는 차로 서진을 평택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어요. 민우는 서진에게 작은 방을 내주었고 자신은 거실에서 잤죠. 서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 신고를 한 건 한 달 후였어요. 구청에 함께 갔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우는 그날도 말이 없었지만 서진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어요. 생활비를 쓰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민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외로웠고 가정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진 역시 생존이 필요했고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서진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정착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을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으로 보냈죠. 한 달에 50만 원씩.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북에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서진의 돈을 중국 조선족을 통해
북으로 전달했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아버지의 약을 샀어요. 2달에 한 번 서진은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북한 국경 근처로 가서 어머니를 불러내 중국 전화기를 건네주는 방식이었어요. 통화는 항상 5분 이내였고 말을 아껴야 했죠.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약을 먹고 기침이 줄었다고 했어요.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밤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혼자만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 가족을 두고 왔다는 것. 서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우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어요. 민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 서진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녁을 같이 먹고 주말에는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봄 서진은 임신을 알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죠. 지우가 태어난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서진은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어머니가 보셨으면 이 아이에게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죠. 서진은 지우 사진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요. 한 달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너무 예쁘다고 꼭 보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넘어가고 싶다고요.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위험하다고 아직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손녀를 안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서진은 말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강을 건넌 사람이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의 전화. 어머니가 붙잡혔다는 전화.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밖은 어두웠고 멀리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서진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2년 전 자신이 건넌 그 강. 이제 어머니가 그 강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엄마, 제가 엄마를 거기 보낸 거예요. 제가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진은 긴 밤을 혼자 서 있었어요.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서진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20년 10월 병원 침대 위였어요. 간호사가 서진의 품에 아기를 안겨주었죠.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눈도 코도 모두 완벽했어요.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고 작은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북에 있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봤으면, 엄마가 손녀를 안아봤으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기의 작은 손등에 눈물이 맺혔죠. 민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진은 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우의 눈도 붉어져 있었죠. 그는 말없이 서진 곁에 앉았고 함께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은 지우로 정했어요. 민우가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했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서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우는 3시간마다 울었고 서진은 밤낮 없이 딸을 돌봤습니다. 수유하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다시 깨우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서진은 행복했어요. 민우도 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왔고 지우를 안아주려 했어요.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죠. 주말에는 서진 대신 지우를 재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지우를 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밖은 어두웠고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지우에게 속삭였어요. 지우야, 너는 할머니가 있고 이모도 있단다. 지우는 엄마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직 말은 못 알아듣지만 엄마 목소리는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딸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매일 밤 서진은 지우에게 북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이모가 어떤 사람인지. 지우는 잠들기 전 항상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우가 100일이 되던 날 서진은 사진을 찍었어요. 작은 한복을 입힌 지우는 천사 같았습니다. 민우도 함께 사진을 찍었고 세 가족의 모습이 담겼죠. 서진은 그 사진들을 출력했어요. 그중 지우 단독 사진 한 장을 골랐습니다. 가장 잘 나온 사진이었어요. 서진은 그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지우, 2021년 1월. 그리고 중국 브로커에게 연락했죠. 일주일 후 사진은 중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다시 북으로 전달될 거였어요. 서진은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사진을 받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2월 초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사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통화 일정을 잡아준다고 했죠.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흘 후 저녁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번호였어요. 서진은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말했고 곧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손녀 얼굴이 너무 보고 싶구나. 서진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도 울고 있는 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지우가 건강하다고 잘 크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울기만 했죠. 하지만 서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통화는 5분으로 제한됐어요. 브로커가 시간을 알려줬고 서진은 서둘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시다고 했어요. 서희도 잘 있다고 했죠. 서진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끝자락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도 넘어가고 싶다. 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손녀를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서희도 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가족이 다시 만나고 싶다고, 브로커가 시간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에게 조심하시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민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죠.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어요.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살기 위해 강을 건넜으니까요. 어머니도 손녀를 위해 딸을 위해 그러고 싶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혼자 건너는 것도 위험한데 어머니와 동생 둘이서 게다가 어머니는 쉰내시셨어요. 강물이 차갑고 경비가 삼엄하다는 걸 서진은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북쪽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별빛을 보며 기도했어요. 어머니와 동생이 무사하기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한 달이 흘렀습니다. 3월 중순이었어요. 서진은 매일 전화기를 확인했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탈북 준비 중이라고, 곧 소식이 올 거라고. 지우는 벌써 5개월이 됐어요. 뒤집기를 시작했고 옹알이도 많아졌죠. 민우는 퇴근 후 지우와 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구석은 항상 북쪽을 향해 있었죠. 그리고 3월 24일 오후 3시, 정확히 28일 후 서진의 휴대폰이 아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지우의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단호박을 삶는 냄새가 났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서진은 가스불을 줄이고 거실로 향했죠.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 선생이었어요. 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죠.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제 강을 건너다 문제가 생겼다고. 서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브로커는 차갑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젯밤 두만강을 건너다 발각됐다고 했어요. 서진은 벽에 기댄 채 듣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김 선생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동생 서희는 자신이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 옌벤에 있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국경수비대에 붙잡혔다고 했어요.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서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브로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죠. 강을 건너던 중이었다고 했어요. 밤 11시쯤이었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세고 깊었어요. 서희가 먼저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에서였죠. 어머니가 딸을 잡으려 했대요. 하지만 물살에 휩쓸려 둘 다 떠내려갔습니다. 브로커와 다른 안내인이 서희를 먼저 건졌다고 했어요. 그 사이 시간이 지났고 순찰대가 지나가는 시간이 됐답니다. 어머니는 아직 강 한가운데 있었어요. 딸은 안전하게 중국 쪽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북한 쪽으로 헤엄쳐 돌아가려 했답니다. 발각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늦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강을 비췄다고 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수비대가 소리쳤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어요. 서진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구류장, 조사, 정치범수용소, 그 단어들이 서진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탈북 시도자, 특히 가족이 먼저 남한으로 넘어간 경우는 가혹하게 처벌받았어요. 어머니는 최소 몇 년, 길게는 평생을 수용소에서 보낼 수도 있었죠. 서진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거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지우가 옆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서진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브로커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온성 구류장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직 이송 전이라고 했죠. 조사를 받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사.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려 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나만에 누가 있는지, 모든 걸 캐물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서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딸이 먼저 남한으로 갔다고, 손녀를 보고 싶어서 강을 건넜다고, 그러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거예요. 서인은, 동생은 어디 있어요? 서진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옌벤의 안가에 있다고 답했어요. 트라우마가 심하지만 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한국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이라도 살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는 연락처를 물었고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은 서희가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일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수화기를 든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서진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퇴근한 거였어요. 그는 거실에 들어서더니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민우는 가방을 던지고 달려왔어요.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죠. 민우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서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곁에 있어줄 뿐이었죠. 한참 후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탈북하다 붙잡혔다고. 동생은 살았지만 어머니는 구류장에 있다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지우는 계속 울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가스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일어나 불을 끄고 지우를 안아왔어요. 아기를 서진에게 건넸죠. 서진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지우는 엄마 품에 안기자 울음을 멈췄어요. 작은 손으로 엄마 얼굴에 눈물을 만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구류장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생각에 눈을 감을 수 없었죠. 조사받고 있을 어머니, 추운 방에 혼자 앉아 계실 어머니. 하지만 진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서진이 곧 듣게 될 이야기는 그날 밤 강에서 있었던 일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동생 서희의 입에서 나올 그 말은 서진의 마음을 더 깊이 무너뜨릴 거였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다만 브로커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온성 구류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아직 이송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매일 지우를 안고 북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하기를, 혹시라도 석방되기를.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민우는 서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집안일을 도왔고 지우를 돌봤고 서진이 울 때는 곁에 있어줬죠. 4월 중순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희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인천공항으로 오라고 했죠. 서진은 민우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어요. 지우는 민우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2년 만에 만나는 동생.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없이 오는 동생이었으니까요. 공항 입국장 앞에서 서진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고 서진은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서희가 나왔습니다. 검은 머리, 앙상한 얼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 서진이 기억하는 동생이었어요. 하지만 달라 보였습니다. 서희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녀는 서진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죠. 서진은 달려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서희는 언니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몸이 너무 말랐고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서진도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동생의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날 밤 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생이 곧 말해줄 거였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붙잡혔는지, 왜 어머니가 강 한가운데 남아야 했는지. 하지만 그 진실은 서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운전을 했고 서진은 뒷좌석에서 동생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서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질문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죠. 서진은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서희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민우 어머니가 지우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조카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눈물이 고였죠. 서진은 지우를 안아 동생에게 보여줬습니다. 서희야, 지우야. 이모 봐. 서희는 조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지우의 볼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지우는 낯선 사람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고 서희는 손을 걷었죠.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 어머니는 먼저 돌아갔고 세 사람과 아기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서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원래 서진의 방이었지만 이제 동생에게 내주기로 했죠. 서희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책상, 옷장. 서진이 준비해둔 새 옷가지들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희는 그것들을 만져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서희는 말이 없었어요. 밥을 조금만 먹고 물만 마셨습니다. 서진은 동생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기다려주기로 했죠. 밤이 됐습니다. 서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서진은 거실에서 지우를 재우며 동생 방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서희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첫날 밤 서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진이 달려갔어요. 방문을 열자 서희가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악몽을 꾼 거였죠. 서진은 동생을 안았습니다. 서희는 언니 품에서 흐느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온몸으로 울고 있었죠. 서진은 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밤새 곁에 있어줬습니다. 이틀째 밤도 같았어요. 서희는 또 악몽을 꿨고 서진은 또 달려갔습니다. 서희는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서진은 동생 옆에 누워 손을 잡아줬습니다. 서희는 언니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마치 놓으면 어디론가 떠내려갈 것처럼. 3일이 지났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낮에는 창밖만 바라보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서진은 걱정됐지만 기다렸어요. 동생이 준비될 때까지 언젠가는 말해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거실에서 지우를 재우고 있었어요. 민우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죠. 서희의 방문이 열렸어요. 서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서진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죠. 서진은 소파 옆에 자리를 만들었어요. 서희가 앉았습니다. 두 자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란히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 후 서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내가 먼저 물에 빠져서. 서진은 동생을 바라봤어요. 서희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진이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듯이. 서희는 그날 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요. 강을 건너던 중이었다고 했어요. 밤 11시쯤 물살은 생각보다 세고 깊었답니다. 어머니가 앞장섰고 서희가 뒤를 따랐죠. 브로커와 안내인은 중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답니다. 서희의 발이 돌에 걸렸어요.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빠졌죠.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고 서희는 허우적댔습니다. 헤엄을 못 쳤거든요. 어머니가 돌아왔다고 했어요. 딸을 잡으려고요. 하지만 물살이 둘을 휩쓸었고 둘 다 떠내려갔습니다. 중국 쪽 안내인이 서희를 먼저 건졌어요. 서희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머니는 아직 강 한가운데 있었답니다. 서희를 향해 헤엄쳐 오고 있었죠. 조금만 더 오면 됐어요. 하지만 그때였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을 비췄어요. 북한 쪽에서였습니다. 수비대가 순찰을 돌고 있었던 거죠.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멈춰 섰다고 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서요. 그리고 서희를 봤어요. 중국 쪽 둑에 올라와 있는 딸을요. 서희가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죠. 서희야, 천천히 말해도 돼. 서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말해야 한다는 듯이.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가 날 밀어서. 서진의 숨이 멎었어요.
서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중국 쪽으로 밀어냈다고요. 헤엄쳐서요. 안내인이 서희를 완전히 끌어올릴 수 있게요. 그리고 자신은 북한 쪽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딸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에 남은 거였어요. 수비대가 손전등을 비췄을 때 어머니는 이미 북한 쪽 물가에 있었답니다. 서희는 중국 쪽에 있었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어요. 서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흔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어요. 안내인이 서희를 끌고 달렸다고 했습니다. 서희는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수비대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보였답니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요. 어머니는 서희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가라고요. 살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서진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서희는 언니 품에서 무너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서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붙잡고 흔들렸어요. 어머니는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더라도요. 그게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서희는 그 선택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서희를 죽이고 있었죠. 한참을 울고 난 후 서진은 동생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은 동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동생 잘못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선택한 거라고. 하지만 서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가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자기가 헤엄을 칠 수 있었으면, 어머니는 지금쯤 여기 있었을 거라고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두 자매는 밤새 함께 울었습니다. 지우가 중간에 깼지만 곧 다시 잠들었어요. 민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구류장에 갇혀서요. 딸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요.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요. 집을 팔든 평생 빚을 지고 살든요. 엄마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서진은 동생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구하자고. 꼭 데려오자고요. 서희는 언니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요. 그날 서진은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찾기로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신호음이 울렸고 김 선생이 받았습니다.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물었어요. 어머니를 구할 수 있나요? 김 선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했죠. 서진은 기다렸습니다. 김 선생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지금 온성 구류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아직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게 중요했습니다. 이송되면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3개월이었습니다. 그 전에 구출해야 했어요. 방법은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내부 연결책을 동원하고
뇌물을 주고 탈출 루트를 만들면 된다고 했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김 선생은 숫자를 말했어요. 1억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에게 줄 뇌물, 안전가옥 비용, 중국 경유 비용, 한국까지 오는 비용, 그리고 위험 부담금까지요. 1억. 서진은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컸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서진과 민우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김 선생은 계속 말했어요. 금액을 깎을 수 없다고. 이미 최소 비용이라고. 위험이 큰 일이라고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2주 안에 연락 달라고 했죠. 그 이후면 어머니가 이송될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통장에 있는 돈은 800만 원. 민우의 통장까지 합쳐도 2천만 원이 안 됐죠. 8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서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은행 대출? 친척? 지인? 아무도 없었어요. 서진은 탈북민이었고 친척도 없었고 지인도 많지 않았죠. 민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용도가 높지 않았죠. 저녁이 됐어요. 민우가 퇴근했습니다. 서진은 식탁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어요. 지우는 옆방에서 서희와 함께 있었죠. 민우가 들어왔어요. 그는 아내의 표정을 보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브로커에게 전화했다고,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1억이 필요하다고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어요. 자신들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민우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죠. 민우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말했어요. 대출 받아 볼게요.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진지했어요. 은행 대출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두 사람이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도 키워야 하는데 빚까지 지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 할머니잖아요. 해봅시다. 민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서진은 그제야 민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2년 전 자신을 받아준 사람이었어요. 말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그리고 지금 장모님을 위해 평생의 빚을 지려는 사람이었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서진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죠. 첫 번째 은행에서는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보가 없다고 했죠.
세 번째 은행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집이 있냐고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전세라고요. 하지만 전세금이 1억 5천이라고 했죠. 직원이 말했어요.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다고 했어요. 서진과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어요.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죠. 집주인은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서진에게는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기다렸어요. 집주인에게서, 은행에게서, 브로커에게서 어떤 연락이든 오기를 바랐죠. 서인은 집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악몽은 여전했지만 낮에는 조카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서진이 은행에 갈 때면 서희가 지우를 봐줬죠. 열흘째 되던 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조건이 있었죠. 대출 기간 중에는 이사 가지 말라고요. 서진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 다시 갔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승인이 났죠. 1억. 통장에 1억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통장을 보며 떨었어요. 이 돈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이 빚을 평생 갚아야 한다는 두려움.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금리는 높았고 매달 이자만 수십만 원이었어요. 원금까지 갚으려면 20년은 걸릴 거였죠. 하지만 서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면요. 그날 밤 서진은 지우를 안고 창가에 섰어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우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빚을 물려주게 돼서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죠. 이제 곧 구하러 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서진은 다음 날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이 준비됐다고 말했어요. 김 선생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경고도 했어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이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서진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믿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작이요. 하지만 서진은 알았어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1억이 있어도 브로커가 최선을 다해도 어머니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테니까요. 서진은 은행에서 1억을 인출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없었어요. 김 선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죠. 중국 조선족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서진은 송금 버튼을 누르며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 집을 담보로 빌린 돈, 그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김 선생에게 연락했어요. 송금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서진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선생에게서 첫 소식이 왔어요. 북한 내부 연결책과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온성 지역 보안원과 선이 닿았다고 했죠. 뇌물 일부가 전달됐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구류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송되지 않았다고 했죠. 조사는 거의 끝났다고 했어요. 곧 판결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판결이 나면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죠. 김 선생은 그 전에 빼내겠다고 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서진은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밤에도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 봐요. 민우는 출근 전에 항상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서희는 조카를 돌보며 언니를 도왔죠. 집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2개월째였습니다. 김 선생이 또 연락했어요.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안원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했죠. 추가 뇌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2천만 원 더요. 서진은 민우와 상의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용대출을 더 받았죠.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3개월째 좋은 소식이 왔어요. 어머니를 이송 명단에서 뺐다고 했습니다. 보안원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했어요. 일시적으로 구류장에 남아있게 됐다고 했죠. 시간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탈출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루트를 확보 중이라고 했습니다. 1달 더 걸릴 거라고 했죠. 서진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었으니까요. 4개월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 선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서진은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무너졌어요.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건 아닐까요? 계획이 발각된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다시 이송된 건 아닐까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수용소 어딘가에서 서진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서진은 손톱을 물어뜯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민우가 걱정했어요. 서희도 언니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기다릴 뿐이었죠. 5개월째 김 선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김 선생은 사과했습니다. 일이 복잡해져서 연락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북한 내부 단속이 심해졌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구류장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탈출 루트가 거의 확보됐다고 했죠. 1달만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6개월째였습니다. 긴 기다림이었어요. 서진은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무너졌고 수없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벌써 돌이 가까워졌고 서희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죠. 민우는 변함없이 서진 곁에 있었어요. 말없이 지켜봐주고 안아주고 함께 기다려줬죠. 어느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진은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선생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성공했습니다. 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김 선생은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어젯밤 구류장을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보안원의 도움으로요. 지금 중국 옌벤에 있다고 했죠. 건강은 괜찮다고 했어요. 3주 후면 한국에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오라고 했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우가 달려왔고 서희도 방에서 나왔어요. 서진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왔다고. 곧 온다고요. 세 사람은 함께 안고 울었어요. 지우도 깨서 울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뻤어요. 3주가 흘렀습니다. 서진은 매일 옷장을 열어봤어요. 어머니께 드릴 옷을 준비했죠. 서희와 함께 장을 봤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민우는 집을 청소했어요. 작은 방을 어머니 방으로 꾸몄죠. 새 이불과 베개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4월 말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서진과 서희, 민우가 함께 왔어요. 지우도 데려왔죠. 입국장 앞에서 서진은 손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서진은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은 야위었지만 서진이 아는 어머니였어요. 김정숙, 54, 서진의 엄마. 어머니는 서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서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달려갔어요. 엄마. 두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안았습니다. 서진은 어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어머니도 딸을 안았죠. 6개월, 아니, 2년 넘게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서희도 달려왔어요. 어머니는 두 딸을 함께 안았습니다. 새 모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민우는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를 안고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 모녀는 그저 서로를 안고 울 뿐이었어요. 한참 후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를 봤어요. 그리고 그의 품에 있는 아기를 봤죠. 서진이 지우를 안아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보더니 또 눈물을 흘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볼을 만졌죠. 지우는 낯선 할머니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서진과 서희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새 모녀와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6개월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1억 2천의 빚을 지고 집을 담보로 잡고 수없이 무너지고 일어서며 기다린 시간.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서 건강하게 다시 만났어요. 서진은 어머니와 딸을 함께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게 값어치 있었다고요. 2024년 봄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작은 아파트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토요일 아침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5살이 된 지우는 할머니와 이모 사이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어머니 김정숙은 손녀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고 서희는 지우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서진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고 서희가 옆에 있고 지우가 웃고 있는 모습.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가끔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죠.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온 후 많이 회복했어요. 처음 몇 달은 악몽에 시달렸고 밤마다 깨곤 했죠. 하지만 손녀와 딸들 곁에서 천천히 치유됐습니다. 이제는 웃음도 많아졌고 밥도 잘 드셨어요. 서희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친구도 생겼어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죠. 조카와 노는 시간이 서희에게는 가장 큰 치유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우에게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북한 동요였습니다. 우리 집 옆에는 앵두나무가 있는데 지우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서진은 그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러주던 노래였죠. 서진은 부엌에서 가스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와 서희 그리고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데 모여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래고 구겨진 사진이었죠. 어머니는 그것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어린 서진과 서희,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죠. 어머니가 이 사진을 북에서 가져왔다고 했어요. 구류장에 있을 때도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중국으로 넘어올 때도 한국에 올 때도 이 사진을 놓지 않았다고 했죠. 서진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고 웃고 있었어요. 서진과 서희는 어렸고 어머니는 건강해 보였죠. 아버지는 지금도 북에 계셨습니다. 혼자요. 서진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를 모셔올 수 없다는 것,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남편을 두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딸들과 손녀를 만났으니까요. 서진은 사진을 어머니께 돌려드렸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보여드릴 거라고 했어요. 가족이 다시 만난 이야기를요. 지우가 할머니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안으며 웃었어요. 서희도 옆에서 조카를 쓰다듬었죠. 서진은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세 모녀가 함께 있는 이 순간, 지우가 할머니와 이모와 함께 웃고 있는 이 순간을요. 빚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1억 2천. 매달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갔고 원금 상환은 아직 멀었죠. 서진과 민우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도 가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집은 여전히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사도 갈 수 없었죠. 앞으로 20년은 빚을 갚아야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가족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서희, 지우.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는 민우. 3년 전 서진은 강을 건넜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2년 전 어머니와 서희가 강을 건넜죠. 서진과 지우를 만나기 위해서요. 3번의 강, 3번의 선택, 그리고 지금 5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한 줄이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서진은 식탁을 차렸고 5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흰 쌀밥. 평범한 한국 가정의 식탁이었어요. 민우가 밥그릇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하는 표정이었어요. 이 밥, 이 국, 이 시간. 모든 게 감사했죠. 서진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밥 먹는 것, 함께 웃는 것, 함께 있는 것.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식사 후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서희가 도왔습니다. 서진은 지우를 데리고 거실로 갔죠. 민우가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지우는 아빠 품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민우는 딸을 안으며 서진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민우에게 고마웠어요. 이 남자는 2년 전 자신을 받아줬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함께 빚을 졌고 지금도 묵묵히 곁에 있어주고 있었죠.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계약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지우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고 서희는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민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진은 잠든 딸을 침대에 눕히고 창가에 섰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홀로요. 서진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내 식구가 모일 수 있을까요? 서진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서진은 지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우리 모두 함께야. 지우는 잠결에 미소 지었어요. 서진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2년 전 자신이 건넌 강. 차갑고 어두웠던 그 강. 하지만 그 강 너머에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과 딸과 남편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요. 하지만 늦어도 마음은 닿았습니다. 새 모녀가 다시 만났고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요. 서진은 북쪽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 옆에 누웠죠. 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움은 끝내 사랑이었습니다.